저는 인천 송도에서 작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곳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죠. 매일 아침 어르신들 약을 챙기고 밥을 지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복도를 돌며 방마다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따가 미역국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마음 한쪽이 늘 무겁습니다. 시설 운영비는 빠듯했고 후원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때 오랜 친구 박도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자야, 오랜만이지? 나 인천 쪽에 일이 있어서 들를게. 그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성실하고 똑똑한 회계사였죠. 그날 오후 요양원 앞에서 도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여전히 반듯해 보였어요. 이제 그만 일 좀 줄여. 나이도 있잖아.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일을 멈추면 어르신들은 누가 돌보겠니? 저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도윤은 진지한 얼굴이었죠. 요즘 세상이 험해. 그래서 말인데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 요양원 후원금 일부를 단기 투자로 돌려봐.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는 거의 없어. 그 말에 순간 귀가 솔깃했습니다. 후원금으로 낡은 침대라도 바꾸고 싶던 참이었으니까요. 괜찮은 거래야. 내가 직접 관리해 줄게. 도윤의 말투에는 믿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친구를 의심하지 않았죠. 그럼 조금만 맡겨볼게. 그렇게 말하며 통장 한 장을 건넸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오니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통장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괜찮겠지. 도윤은 그런 사람 아니야. 스스로 다독이며 잠을 청했지만 창밖의 바람소리가 자꾸 거슬렸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자야, 내일 오전에 바로 서류 처리할게.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급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 요즘 투자 창구가 잠깐 열렸어. 기회가 짧아. 그 말에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다음 날 돈 일부를 송금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싸늘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도윤이 웃으며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걱정 마. 나 믿지? 그 말이 어쩐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박도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전화는 꺼져 있었죠. 처음엔 출장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후원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2억 7천 중 절반이 사라졌거든요. 언제쯤 수익이 들어오려나 하며 기다렸지만 이상하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 서 있던 최윤아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원장님, 어제 회계사님이랑 통화하셨어요? 아니요, 왜요? 어제 저한테 연락 와서 원장님이 급히 자금 이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뭘 꾸미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보건소 직원 김태희가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요즘 투자 얘기 들리던데 조심하세요. 요양원 자금은 후원자 감시 대상이라 조금만 이상해도 신고됩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윤이 믿을 만한 친구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죠. 밤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고 수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한미자 씨 맞죠? 조용히 듣기만 하세요.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윤 씨 찾으려 하지 마요. 그 사람 이미 정리됐어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정리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죠. 숨이 막혔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밖은 고요했고 바람에 현수막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밤 요양원 입구 쪽에 검은 차가 세워져 있는 걸 봤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진 채 사람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후원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엔 낯선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청운복지 신탁 이체 완료. 그 이름을 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 도윤이 관리하던 계좌였는데 이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도윤이 떠나기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믿어. 그 말이 이제는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믿은 건 친구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기였던 거죠. 몸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저를 향한 계획된 공격이란 걸요. 저는 다음 날 새벽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후원금이 빠져나간 계좌를 다시 확인해야 했거든요. 창구 직원은 제 얼굴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 그 계좌는 이미 신탁해지 처리됐는데요. 신탁해지요? 누가요? 대표자 서명은 박도윤 씨였습니다. 그리고 어제자로 모든 잔액이 인출됐습니다. 귀에서 삐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 돈인데.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내부 승인까지 모두 정상 절차로 처리됐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도윤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몇 번을 눌러도 같은 음성이 반복됐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빌딩 5층, 간판에는 제1회계 컨설팅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커피 얼룩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찾으시는 분, 어제 새벽에 짐 다 빼갔어요. 짐을요? 예, 남자 둘이 와서 박스 몇 개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출장이라네요. 근데 말투가 급했어요. 저는 그 길로 경찰서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사기 신고를 하시겠어요? 창구의 젊은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친구가 제 돈을 가져갔어요. 1억 3천만 원입니다. 증거는요? 계좌 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경찰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박도윤이라는 사람, 요즘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네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했단 말이에요? 노인복지 관련 단체가 많아요. 후원금 투자, 펀드,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네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저한테 처음 투자 얘기를 꺼냈을 때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짓을 해온 거였어요. 그가 왜 그렇게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는지도 이제야 이해됐죠. 그건 설득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니 최윤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 좀요. 도윤 씨랑 연락 안 되죠? 윤아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의 말투에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사람도 뭔가 알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죠. 밤이 되자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미자 씨 경고했을 텐데요. 같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죠? 도윤 어디로 갔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요양원 근처를 계속 서성이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창문을 닫아도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잠을 잘 수도 숨을 고를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설계된 복수 같았거든요. 요양원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며칠째 어르신들 약값 결제도 늦춰지고 식자재 납품도 중단됐습니다. 저는 지출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몰래 빠져나간 금액이 또 있었습니다. 이름은 분명 내부 경비였지만 결제 승인자는 저도 아니고 직원들도 아니었어요. 컴퓨터에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자 최윤아의 계정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아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그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비 결제 승인, 왜 본인 이름으로 처리했어요? 제가요?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그녀는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윤아가 떠난 후 그녀의 서랍을 살펴봤죠. 안에는 낯선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청운복지 신탁거래 명세서. 그 이름은 제가 은행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 통장 사본과 서명 인감까지 들어 있었죠.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며 윤아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남의 물건 함부로 보시면 곤란해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된 서류잖아요. 필요한 서류였어요. 다 처리 끝난 일이에요. 도윤이랑 한 페이지?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야 눈치채셨어요? 좀 늦으셨네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원장님이랑 일하면 편했어요. 의심도 안 하고 서류도 바로 서명해 주시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윤아 씨. 돈이에요, 원장님. 단순하죠. 이 사회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했지만 머리가 하얘졌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태희였습니다. 원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도윤이라는 사람, 알고 보니 요양시설 후원금 관리로 사기 전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최근 청운복지 신탁 이름으로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그 이름 도윤이 만든 거였네요. 맞아요. 더 놀라운 건요. 그 신탁에 등록된 공동계좌자가 최윤아예요. 손에 쥔 서류가 덜덜 떨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아는 도윤의 내연녀였고 요양원에 잠입한 이유는 제 자금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노보다도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믿었는데.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 앞에 또 검은 차가 섰습니다. 이번엔 분명했죠.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돌아온 겁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 불빛이 반짝였고 누군가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저는 김태희를 만나기 위해 시청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는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죠. 원장님, 이건 지난달 청운복지 신탁의 내부 회계 자료예요. 도윤이라는 이름이 대표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최윤아가 공동계좌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녀는 USB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은행 내부 제보자예요. 제 이름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USB를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윤, 결국 이렇게 나를 이용했구나.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켜자 김태희가 준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청운복지 신탁을 통해 요양원과 복지시설 후원금을 모아 사회공헌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전부 JM 파트너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갔죠. 그 회사의 이사는 최윤아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바로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조카 이경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모, 지금 위험한 일에 손대신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사기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가 20명이 넘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모,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일단 경찰 내부에 아는 사람을 붙여드릴게요. 그날 밤 요양원 근처를 돌던 검은 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를 껐다 켜며 신호를 보내듯 움직였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미자 씨, 그만하세요. 당신이 뭘 해도 도윤은 잡히지 않습니다. 누구야? 경찰이라고 믿지 마요. 이미 거기도 섞여 있으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오한이 밀려왔습니다. 섞여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경수가 연결해준 담당 형사는 생각보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한미자 씨 신고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증거물은 여기 맡기시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USB를 받자마자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와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수사 진행할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설마 그 말이 진짜였던 걸까? 그날 밤 김태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조심하세요. 제가 자료를 보냈다는 걸 누가 알았는지 오늘 사무실 근처에 낯선 남자들이 서성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방 안이 적막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와 USB, 그리고 경찰서에서 받은 접수증이 묘하게 불길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여진 신고, 너무 조용한 경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이미 경찰 내부까지 닿아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걸요. 그날 새벽 요양원 문 앞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태운 플라스틱 냄새였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쓰레기통 안에서 검게 그을린 종이들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보니 제 이름이 적힌 문서 조각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미자 청운복지 신탁 계약 해지서. 누가 버린 걸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원장님, 김태희예요. 큰일 났어요. 경찰서에 제출한 증거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니요? 담당 형사가 퇴근했다는데 기록이 전부 삭제됐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그 자료는 없어요. 완전히요. 순간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창문 너머로 플래시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이 움직이는 범죄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챙겨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도윤이 저를 찾아오기 전에 움직여야 했죠. 택시를 타고 인천항 근처 작은 여관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문 밖엔 간판 불빛이 깜빡거렸고 어딘가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물을 마셨지만 입안이 계속 말랐습니다. 새벽 2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미자 씨, 저예요. 김태희. 문을 열자 그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녀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사망진단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죠. 이 사람들 전부 청운복지신탁 명의로 보험 가입된 후 한 달 안에 사망했습니다. 전부 수면제 과다 복용. 그럼 도윤이? 맞아요. 그가 보험금을 챙겼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유나가 정보를 빼오고 도윤이 계약을 체결하고 경찰 내부에서 흔적을 지우는 구조. 그때 밖에서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미자 씨, 경찰입니다. 문 좀 여세요. 태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열지 마세요. 경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심장이 귀에 닿을 만큼 뛰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제 목숨이 걸린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요. 우리는 여관 뒤편 비상계단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머리칼이 젖는 것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쩌죠, 태희 씨. 한 군데 남았어요. 방송국이에요. 방송국? 도윤 사건, 내부 고발자들이 모여있는 팀이 있어요. 그쪽에 자료를 넘기면 최소한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우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고 도로 위는 붉은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태희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전부 있어요. 계좌, 보험 계약, 사망자 명단.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자 보안 요원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혜 씨 맞죠? 잠깐만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 자료 우리와 함께 가시죠. 태희가 외쳤습니다. 미자 씨, 도망쳐요. 그녀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비상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외침과 몸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러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가 묻은 손가락이 미끄러졌지만 겨우 버튼을 눌렀죠. 7층 복도 끝 시사특보팀이라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기자들이 회의 중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머리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제발 방송해 주세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기자 한 명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누구십니까? 한미자입니다. 청운복지 신탁 피해자예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들은 USB를 받아들고 바로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뜬 계좌 내역과 계약서, 사망진단서들. 기자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기자님, 문 닫아요. 제가 소리쳤죠.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비와 유리 조각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 설령 여기서 죽더라도 진실만은 숨길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날 새벽 뉴스는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청운복지 신탁, 노인 후원금 30억 횡령 의혹 내부 문건 확보.
화면에 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나왔습니다. 도윤의 이름이 자막으로 깜빡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박도윤, 해외 도피 중 공항에서 체포.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힘이 풀렸습니다. 오랜 시간 붙잡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죠. 김태희는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총탄에 스친 상처만 입었죠. 이제 다 끝났어요, 원장님.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진술을 마치고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복도를 걸으며 어르신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통장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그 통장만은 지켰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혼잣말을 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는데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청운복지 신탁 사건의 핵심 제보자 한미자 씨.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좌 내역과 내부 메일, 보험 서류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최윤아는 짧은 편지를 남기고 구속됐습니다. 우린 단지 돈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모든 게 끝난 뒤에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이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 큰 건 안도였습니다. 진실을 밝힌 대가로 모든 걸 잃었지만 그래도 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거짓도 다시 제 삶을 흔들 수는 없을 테니까요.